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인기죠, 인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한국은행 총재랑 좀 달라요. 보통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창용 씨는, 한국은행 총재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마치 작심한 듯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죠. 작심해서 사실은 비판한 건데, 이창용 씨에 대한 이야기,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하면 또 동시에 오버랩되는 사람이 까메오 김종인 씨예요. 김종인 씨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창용 씨나 김종인 씨는 너무 대비적인 대비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비가 되냐 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굉장히 학비리, 그러니까 범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김종인 씨는 굉장히 여우 스타일이에요. 그냥 진영을 넘나들면서 어떤 의미에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랑 김종인, 지금 백수죠. 김종인 씨랑 비교하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또, 이 두 사람이 정부의 긴축 돈을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다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창용 씨가 이야기한 것이 이거죠. 개혁 없이 돈만 풀면 망하잖아요.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난 6월 1일 한국은행이 5월 25일 날 금리 3.5% 동결하고 6월 1일 날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3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여기에 유명한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참석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5월 25일 날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작심 발언했던 것을 6월 1일 이제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여러 세계 석학들을 모셔놓고 했던 이야기에서 좀 검증을 받으려고 했던 측면이 많아요. 그 이야기가 좀 재미있기도 한데 같이 한번 보면요. 이창용 총재 어록은 최근에 이랬죠. 몰라서 개혁 못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정부든 정치든 표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계속 어느 쪽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계속 이제 가늠을 못하니까 섣불리 모험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든 정치든 표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이 몰라서 개혁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다 알고 있는데 결국 표 때문에 못한다, 표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창용 총재가 했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뭐 국민연금 완전 고갈, 국민연금이 뭐 고갈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뭐 국민연금 고갈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알고 있는데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창용 총재는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민연금은 2025년도에 완전히 고갈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에 완전히 고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직역연금, 이런 쪽들은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어서 예컨대 지금 보면 2022년도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3년 뒤 2025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에 3년 후 2025년이 되면 이 적자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적자액을 정부가 보존해야 되죠. 무엇으로? 세금으로. 이것이 3년 만에 2배가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만에 2배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3대 직역연금이든 다 개혁이 필요한데 뭐 때문에 못한다고? 서로 정치권들이 눈치 보고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모수개혁은 부담률 높이고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보장률 낮추고 더 적게 받고,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안 해요?
다 민감하니까 다 빼고 이야기하자. 그럼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을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빼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하자 이러면서 사실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개혁. 교육도 요즘 대학교들, 특히 지방대학교들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문 닫고 있는데, 대학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도 개혁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결국 뭐죠? 대학 입학 정원 조정.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원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정원 조정하려면 누가, 대학이 정원을 삭감을 해줘야 되죠. 정원을.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문제는 공급자가 정하고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하니까. 저 공급자는 누굽니까? 교육 공급자, 대학이죠. 대학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못하니까 하나도 뭐 움직이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제 대학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뜻하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개혁해야 될 것들은 많죠. 개혁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한 발도 못 나갑니다. 한 발도 못 나간다. 왜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또 정치도 서로 의식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 수출, 뭐 지금은 반도체 수출이 안 좋잖아요. 그죠? 특히 중국 쪽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 다른 수출품을 찾아야 돼. 다른 수출품을 찾아야 돼. 근데 뭐 쉽지는 않죠.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엄청납니다. 좋은 대안은 서비스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경쟁률이 높아서 수출할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개발해서 수출하자.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의료 서비스는 많이 발전해 있고 10년 전부터 의료 국제화를 주장해 왔지만 한 걸음도 못 갔다. 못 갔죠. 여기 보면 저는 이런 그림들 보고 노동자인 줄 알았어. 노동자. 보통 근로자들 데모하잖아요. 그죠? 서울 시청 광장에서 데모 걸기 하는데 자, 이게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진하자 이렇게 데모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 권력 1등이 의료 집단이죠. 의사협회가 데모합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가장 1순위 권력 집단이 데모한다는 거죠. 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집단이 데모하자고 하면, 아니, 그보다 돈을 못 버는, 뭐, 대다수가 돈을 못 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협회가 데모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데모 안 할 이해관계자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의료 서비스 국제화, 이것도 한국이 못하고 그 사이에 태국, 싱가포르, 그죠?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지역 의료 허브가 됐다. 즉, 서비스의 수준을 보면 한국이 지역 의료 허브가 돼도 남을 만한데, 충분한데, 의료 기술이 한국이 의료 쪽에 이기적인 의료 업계 쪽에 이기 때문에 한국이 못하고 싱가포르나 태국에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참 반도체가 걱정이에요. 반도체 때문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 이런 행국 어쨌든. 자,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 못 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죠. 뭐, 연금 개혁, 또 교육 개혁, 의료 개혁, 서비스 개혁, 반도체에 집중된 개혁, 뭐 등등인데, 그것을 해결 못 하면서 돈을 풀어서 해결하라.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해결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 재정 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화 정책일 뿐이다. 단기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진다. 돈을 많이 쓰면 나라가 망가진다. 특히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도 엄청나죠. 가계부채가 1,800조, 가계부채 1,800조입니다. 1,800조인데 뭐 갈수록 올라가겠죠. 그죠? 갈수록 계속 올라갈 겁니다. 1년에 지난 정부까지 보면 매년 1년에 100조 이상씩 올라갔어요. 100조 이상씩 올라갔으니까
지금 돈 풀면 나라 망한다. 가계부채 또 재정수지 뭐 계속 안 좋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한국은행 총재가 그냥 금리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또 금융정책 어떻게 하겠다, 통화정책, 뭐 이런 이야기만 따박따박 그동안 했는데, 이창용 총재처럼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는 좀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찬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한국 현실을 너무 잘 꿰뚫어 보고 있다. 또 총재 말씀이 많이 와닿는다. 부디 대한민국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관료가 이렇게 정확하고 속 시원한 말 하는 거 있나? 공론화의 장이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거의 이러다가 경제계의 아이돌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담한 직설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씨. 자, 김종인 씨는 이창용 총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 좀 긴축은 한국 경제에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정부가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정책이 그냥 무해 상태, 경제정책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이 김종인 씨는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정 긴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죽을까 봐서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창용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창용 씨는 돈 풀면 안 된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못하면서 구조조정을 못해서 돈부터 풀자고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고, 김종인 씨는 반대로 재정 건전화도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어렵다. 수출 다 좋지 않다 하니까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된다. 이 마당에 재정적인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 봐서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종인 그리고 이창용, 김종인 누가 맞을까요? 어느 쪽이 한국 경제를 돈을 벌게 할까요? 어려운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또 어려운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창용 씨, 우선 이창용 씨부터 한번 보면, 어쨌든 이창용 씨, 김종인 씨를 보면 완전 달라요. 두 사람은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영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사회에서 1등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학교에서 좀 공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치고 하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졸업하면 돈 잘 버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비유가 생각나는 두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창용 씨는 5월 25일 날 금리 3.25% 동결을 결정하면서 바로 아까 쭉 살펴보았던 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톡톡 튀는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톡톡 튀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랬을 때 자, 그 톡톡 튀는 발언을 했는데 마침 6월 1일 날 여러 이제 주요 세계 석학들이 와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조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죠. 예컨대 그 자리에 왔던 코첼라 코타라고 하는 로체스터대 교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연준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 총재로 미국 금리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대단히 유명한 아주 정말 석학 중에 하나죠. 미국 경제의 금리를 결정했다는 것은 전 세계 금리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람이고 전 세계의 경제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돈 풀어서 경제 문제 해결하지 말고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로첼라 코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부에겐 기회지요. 상당히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에 찬성하기는 그렇고 또 떼어놓고 반대하기는 그렇고 어색하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리죠.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정부에겐 기회지요. 돈을 풀어라 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돈 풀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코첼라 코타는 전혀 상반되기보다는 동문서답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전터 뉴욕대 교수하고도 이제 다시 사전터 뉴욕대 교수한테 조금 표를 구합니다. 이 사전터 뉴욕대 교수도 교수는 교수지만 대단히 엄청난 교수죠.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창용 총재가 또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봤냐? 과거에는 균형 정책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다고 대답했다. 종교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냐면 사전터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창용 씨 총재가 사전터 교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구조조정 없이 돈 풀면 망할 수 있죠. 잘못된 거죠 했더니 사전터 교수 역시도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균형 재정이 옳은 것이냐 물으면 공화당이든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마치 종교 같은 것이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죠? 때에 따라 다르다. 자, 물론 돈을 푼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아주 변방의 국가들은 돈을 함부로 풀고 빚이 많이 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하죠. 그 기억은 우리가 그죠? IMF 구제금융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물론 건전 재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전 재정은 필요한데 한국처럼 특히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국은 재정을 함부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금가옥조는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는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여러 가지 그때 형편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이야기를 사전터 교수나 등등 세계 유명한 석학들은 이창용 총재의 지금 돈 쓰면 안 되죠. 돈 풀면 안 되죠. 하는 이야기에 이제 이렇게 엉뚱한 대답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특히,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데, 사전터 뉴욕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왜 우리가 미국의 부채 상한 문제를 두고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 타결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뒷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미국 부채 상한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는데 재정 건전성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자기가 재무부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더라 물어보니까 아무도 왜 싸우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론 그저 정치적인 일뿐이다.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서로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서로의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유권자들을 향한 서로 기싸움이 불구하다. 사실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부채 상한 문제를 둘러싼 그 논쟁들은 지난 100번 있었죠. 100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 왜 타결 안 되면 망하니까요. 타결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뻔하게 타결될 것을 두고 이번에도 또 마치 타결 안 될 것처럼 마치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자, 이것을 사전터 교수가 볼 때도 이것은 아무도 왜 싸우는지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창용 씨는 한국은행 총재의 이상 즉 계속
돈을 풀면 안 돼. 구조개혁이 중요해. 자,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있는 거죠. 어떤 현실? 개혁을 하려면 굉장히 멀고 깁니다. 이해관계자. 한 말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뭐 국민연금, 연금 개혁도 뭐 영국이든 뭐 유럽이든 보면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뭐 산업 개혁 할 것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촘촘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멀고 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김종인 씨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긴축하자고 하는 것은, 긴축을 계속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저는 이제 이창용 씨나 또 김종인 씨, 제가 학교 우동생 사회 열등생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창용 씨와 김종인 씨는 사회에 나와서의 역할 무대도 완전히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선 이창용 씨 보면 완전 범생입니다. 오로지 공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그죠? 경제학부 지금 보면 미국 로체스트 대학교 방문 교수, 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계속 했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한마디로 범생이 완전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이 공부만 했던 사람이니까 보통 이제 학교 우등생이 사회 1등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돈 버는 데는 조금 젬병인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젬병인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김종인 씨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양력 간단히 한번 보면요. 양력을 간단히 한번 보면, 김종인 씨는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무려 5번이나 한 사람인데, 그 5번이 전부 비례대표를 했죠. 그리고 김종인 씨는 아까 이창용 총재는 대학에서 전공이 경제학이었거든요. 경제학인데, 김종인 씨는 대학에서 전공이 독일어인가 하여간 그랬어요. 문과 쪽이었어요, 문과.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독일로 갔죠. 독일에 가서 그때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과정에서는 문과 쪽을 하고, 경제학 쪽은 뭐 경제학도 문과지만 경제학을 전공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 유학 가서 했죠. 자, 김종인 씨가 5번이나 비례대표, 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졌고, 5번이나 비례대표였는데, 그 5번 중에 어떤, 예컨대 전두환의 국보위에도 참여했고, 전두환의 민정당 정권에서 2번, 그때는 이제 전국구 의원이죠. 전국구 의원으로 그냥 표 없이, 선거 없이 당선된 2번 했고, 또 민자당,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자당이니까 뭐 김영삼 정당하고 세 군데 정당이 합쳐져서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민자당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국회의원을 한번 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구.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말기에 89년도인가 그때 한번 처음으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나갔다 떨어졌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어디서 해먹었냐 하면 비례대표를 새천년 민주당, 2004년도인가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때 비례대표,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새누리당에서 한번 해가지고 비례대표만 총 5번을 해 먹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보위부터 전두환의 국보위부터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 민주당 또 알다시피 최근에는 지금의 여당 정부 또 그쪽에도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굉장히 잘합니다. 처세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역할이 굉장히 넓었던 사람이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건강보험 있죠. 옛날에 의료보험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의료보험을 실제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 김종인 씨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지금 이분이 80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80이 넘었는 동안 지금의 이분의
말 한마디가 그래도 언론을 많이 타잖아요. 또 여야를 넘나들었고 심지어 뇌물, 옛날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그때가 노태우 정부 말기인가 그랬죠.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비자금 사건으로 실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살지는 않았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자, 그러니까 이 김종인 씨를 생각하면 너무 처세가 뛰어난 거죠. 처세가 뛰어난 건데, 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때부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 전체를 융통성 있게 보고 있는 게, 좋은 말로 융통성이 있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거의 뭐 여우 수준입니다. 여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와 이 김종인 씨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자, 그러면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 그다음에 김종인 씨의 이야기, 누가 맞을까? 이창용 총재는 돈 풀면 망한다. 또 김종인 씨는 돈을 안 푼다는 것은, 긴축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실제 행식상으로 보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다. 왜 둘 다 틀렸냐? 사실은 정부가 돈을 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풀은 거예요. 올해 2023년 4월 달까지 국세 수입을 보면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 지난해 대비 보면 134조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 무려 33조, 약 34조 원이나 덜 거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뭐 등등 다 포함해서 소득세에서 8조 9천억, 약 19조 원 정도가 덜 거쳤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도 법인세를 깎아줬잖아요. 주로 이제 재벌 그룹들, 매출이 엄청 많은, 소득이 엄청 많은 이익을 버는 그쪽에 좀 깎아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도 15조 8천억, 16조 원 정도 덜 거친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내놓는 거, 푸는 거죠. 푸는 거. 자, 거두고 푸는 것이나, 그 다음에 지금처럼 덜 거두고 안 푸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만큼 결론적으로 시중에 그 돈을 푼 거죠. 사실상 돈을 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 씨나 이창용 씨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죠?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고, 냉정히 보면 행식상 틀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김종인 씨가 이긴 거죠. 왜? 결과적으로 돈을 푼 거거든요. 돈을 풀어서 거두고 푸는 것이 아니라 덜 거두고 안 풀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김종인 씨가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DI 뭐 등등에서 한국 경제 전문 기관들에서 지금 이제 경제가 조금 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저점을 다진다. 나중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한국 경제가 올라가겠다, 이런 전망들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죠. 저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상 돈 풀었다는 건 어떤 의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두고 돈 푸는 것도 있지만 덜 거두고 안 푸는 것도 사실상 돈을 푸는 거죠. 지난해 채권 시장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정부에서는 사실은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푼 것과 마찬가지고, 올해 가을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대출했던 거 연장 안 해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5대 시중은행들도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들도 나중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안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표현하지 않게 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으로 보면 저는 이창용 총재는 그냥 범생이, 그죠? 경제 이론만 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김종인 씨는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즉, 덜 거두고 안 푸는 거, 사실상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 그것을 김종인 씨랑 조금 섞어서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가 많고 여러 가지 부채가 많지만 또 무역도 좋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좋지 않지만 회복이 된다고 칠 때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어떻게 푸느냐, 형식적으로 푸느냐, 실질적으로 푸느냐, 이런 차이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세수는 예년에 비해서 10조, 20조 이상 세수는 부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원래 4월 달까지도 국세가 확 줄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증가하지 않는 것만큼 돈을 푼 거다. 다만 이 돈을 푸는 것이 주로 아쉽지만 대기업, 재벌 기업 또 여러 가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쪽으로 풀었잖아요. 이런 쪽으로 풀었는데 이 돈이 정말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시장에 잘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것이 실질적인 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반기에 정책을 펼칠지 그것들이 경제, 시장 경제, 특히 내수 쪽에 상당히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창용 씨의 책은 조금 사이다 같은 발언, 그 사이다 같은 발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김종인 씨 또 여러 가지 한국은행에서 초청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불려 나온 그런 석학들과의 주요 토픽에 대한 주요 주제에 대한 이창용 씨하고의 대답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것, 또 돈에 대한 것 이런 등등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